2015년 12월 4일 미국 뉴욕주의 도시 로체스터에는 이제 막 인턴십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남성이 있었다. 당시 23살이었던 니콜라스 콜리아스는 이날 저녁에 대학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때 친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는데, 당시 그의 친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한참 대화 중으로 여성으로부터 만남을 제안받는다. 여성은 자신의 친구가 한 명 더 있다며 2대2 데이트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밤 12시경 콜리아스는 친구와 함께 여성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여성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가자며 콜리아스와 그의 친구를 설득하는데, 사실 콜리아스는 평소 각종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처음 보는 여성들의 제안에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지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여성들과 함께 집으로 향한다.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로체스터에 위치한 2층 집으로 여러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유난히 밝은 복숭아색의 집이었는데, 그렇게 콜리아스가 여성들을 뒤따라 막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마치 소변 냄새와 같은 강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여성들은 콜리아스와 그의 친구를 거실 소파에 앉도록 유도하였고 물을 가져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실내의 모든 전등이 꺼지더니 가면을 쓴 채로 총과 흉기를 휴대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 즉시 콜리아스는 본능적으로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만 잠시 후 그는 누군가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기절을 하였고, 얼마 후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왼쪽 다리에 총알이 박혀 있어 이동이 불편해진 상태로 그는 또 한 번의 탈출을 시도하던 중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 쓰러진다. 이후 곧장 화장실로 끌려간 콜리아스와 그의 친구는 그곳에서 깨진 형광등으로 찔리거나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을 당하였고, 몸에 휘발성이 있는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을 하는 납치범들에게 다음 날 오전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당한다. 날이 밝아오자 남성들은 붉게 물든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방으로 옮겨진 콜리아스와 그의 친구는 그들로부터 진통제를 투여받은 뒤 잠시 쉬게 되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한 콜리아스는 가면을 쓴 남성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살아서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감금된 지 약 40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들은 테이프와 철사로 묶인 채 바닥에 누워 몰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납치범 중 한 명이 가면을 쓰지 않은 채 그들에게 다가오더니 묵묵히 손발에 묶인 철사를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콜리아스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안이 굉장히 밝아졌고 순식간에 무장을 한 경찰들이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소총으로 무장한 그들은 미국의 경찰 특공대인 스와팀으로 집을 떠나지 않고 있던 몇몇 납치범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모두 제압되었고, 현장에서 구출된 콜리아스와 친구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앞서 그들이 집을 떠난 뒤 하루가 지났을 때 두 사람의 가족들은 콜리아스와 친구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감시 카메라와 콜리아스의 차량을 추적해 해당 집을 찾아낸 것이었다. 감금 과정에서 약 2리터의 피를 흘린 콜리아스는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와 수술을 반복해야 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구출된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20대로 구성된 5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 용의자들이 모두 체포된다. 조사 결과 그들은 해당 지역에서 있었던 불법 약물 강도 사건에 연관된 인물들로, 그들은 콜리아스의 친구가 해당 사건의 주범이라고 착각하였고 이에 실수로 두 사람을 납치한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폭행, 집단폭행, 강도 등 31개 혐의가 적용되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9명 전원은 각각 7년부터 최대 15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초기에 콜리아스와 그의 친구를 집으로 데려온 2명의 여성은 비교적 짧은 7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콜리아스는 9명을 상대로 약 100억 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큰 사건을 겪었음에도 콜리아스는 곧장 학업에 복귀해 조기 졸업을 하였고 이후 자산관리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그는 과거에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할 당시 매일 역경을 이겨내던 인내심이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2010년 11월 10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던 31세 여성 티나는 친구인 스테파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자신의 집으로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하였고, 잠시 후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집안에는 처음 보는 남성이 당황한 표정을 한 채로 무언가를 찾는 듯 물건을 뒤적이고 있었다. 집안에 있던 남성은 당시 31세의 호프만이라는 남자로
앞서 방화와 절도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는 또 한 번의 도둑질을 하던 중 티나와 친구를 마주치게 된 것이었다. 도망을 치려던 두 사람을 위협해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호프만은 흉기를 이용해 망설임 없이 그들을 살해하였고 이후 욕조에서 뒤처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학교 수업을 마친 티나의 13세 딸 사라와 11세 아들 코디가 집으로 돌아온다. 두 사람이 막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닥 여기저기에는 끈적거리는 액체가 있었고, 잠시 후 그것이 무언가와 섞여 뭉쳐진 혈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호프만을 본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그에게 잡히게 된다. 같은 시각 티나가 일하던 아이스크림 가게였던 데어리 퀸의 매니저 발레리는 그녀가 출근하지 않아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에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던 그의 친구 스테파니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 또한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티나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없었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발레리는 저녁 무렵 티나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떠나려던 찰나에 발레리는 무심코 문고리를 돌려보았고, 뜻밖에도 집에 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게 된 그녀는 곧장 경찰에 이를 신고하게 된다. This is Deputy Sylvia. Can I help you? Yes, this is Valerie Haythorne. Uh-huh. I am out at her house now. I just went in her home because I'm so worried about her. There is blood everywhere. Okay. Just give us a few minutes and we'll be en route, okay? Okay, that's Don't go back in the house. 발레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그곳에서 티나의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잔인한 공격을 당한 흔적을 발견하였고, 피를 흘리며 이동한 듯 바닥에는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곧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뉴스로 방송되며 집중 수사가 시작된다. 현장은 범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저지른 듯 오일을 이용해 바닥에 떨어진 혈액을 지우려 한 시도들이 남아 있었고, 법의학적인 증거 또한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특히 집안에서 수집된 4개의 서로 다른 혈액을 통해 티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 스테파니가 실종됐음을 확인한다. 더욱이 경찰은 명확하게 브랜드가 찍혀있는 발자국에 집중하였고, 분석 결과 해당 발자국은 작은 여성의 사이즈로 유일하게 해당 발자국만 집을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사라진 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한 소녀가 납치되어 살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수사 인원을 대폭 늘려 빠르게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경찰견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진행되고, 티나의 주변인들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외에 수사가 진전될 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한 수사관은 티나의 집 한쪽에 있던 차고의 문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았고, 그곳의 바닥에서 월마트 봉투에 담긴 방수포와 영수증을 발견한다. 그들은 곧장 영수증에 적힌 주소로 가 해당 시간대에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방수포를 구매한 뒤 월마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한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그가 범인임을 확신하였고, 그가 마트에 방문할 때 이용한 토요타의 야리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추리기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 중 같은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곧 몇 명의 남성이 예비용의자로 추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그들 중 한 남성의 면허증 사진을 보던 경찰은 앞서 마트에서 찍힌 CCTV 속 남성의 상의와 면허증 사진의 상의가 동일함을 발견한다. 그 즉시 경찰은 이른 아침 시간을 이용해 용의자로 지목된 호프만의 집을 급습하였는데, 그들이 호프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집에는 엄청난 양의 나뭇잎이 쌓여 있었고, 범죄와 연관된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2층 수색을 마치고 떠나려던 찰나에 나뭇잎으로 가려진 벽 사이에 어색하게 놓여진 옷장을 발견한다. 조심스럽게 옷장을 옆으로 치우자 그 뒤에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이 숨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밧줄과 테이프 등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에 숨겨진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더욱 세세하게 집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계단 근처의 벽에서 작은 틈새를 발견해 그곳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숨을 죽인 채 앉아있는 사라가 있었다. 사라는 경찰을 만났음에도 두려움에 계속해서 땅만 바라본 채 얼굴을 들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한동안 트라우마로 인해 속삭이듯 대화를 했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한다. 사건 당일 집 안으로 들어간 사라는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든 호프만을 보고는 코디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 뒤 자신도 방 안으로 도망을 쳤고, 가까스로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즉시 나타난 호프만에 의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끊었다고 한다. 이후 사라는 혼자 부엌에 묶인 채 남아 있었고, 호프만이 집안 어딘가에서 바쁘게 뭔가를 처리하는 듯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였는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나타난 호프만이 자신을 차고로 데려가 차 안에 눕혔을 때 그 아래에는 생명신호가 느껴지지 않는 가족들이 깔려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호프만은 사건 당일 티나의 집 화장실에서 사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모두 처리한 뒤 봉투에 넣었고 이후 한 숲속으로 가 그곳에 있던 18m 높이의 속이 빈 나무 안에 이를 유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지속적으로 사라를 성폭행한 호프만은 결국 절도, 납치, 살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사형이 확정되는 듯 했지만 앞서 자백을 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감형을 해주는 대가로 자백을 받는 바람에 사형을 면하였고 이로 인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는데 그쳤다. 그리고 가족을 모두 잃은 사라는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 레리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과거부터 가정폭력이 잦았던 레리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라는 남은 입속의 소녀라는 책을 쓰는 등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전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